참 놀러 다니고 참 즐거운 때에 여러분들의 이제 수업에도 나와야 되고 나는 지금 감기인지 이게 꽃가루 에너지인지 모르겠는데 이 공부를 흘리느라고 진짜 정신이 못하겠어요. 근데 오늘 수업하려고 보니까 그 목소리도 안 나오려고 그냥 그런 상황은 오늘 수업 자료 잘 챙기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니까 조교가 신경을 써서 마이크를 쓰도록 배려를 해주네요. 사실 마이크 소리보다는 직접 목소리가 더 이렇게 친밀감이 있을 텐데 여하간 오늘 수업하면 또 여러분들 내일은 또 휴일이고 다음 주에 화요일 날도 원래 수업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선거 일정이 들어와가지고 그죠? 또 하루 쉬어야 되고 갑자기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스케줄이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차분히 한번 갑시다. 자, 오늘 수업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패시브 솔라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번 우리가 솔라 지오메트리 얘기를 하면서 가령 유코비세가 얘기할 때에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에는 아주 기묘한 것, 프렌드라고 얘기했고 여름철에는 아주 부담스러운 것, 에니미라고 얘기해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했고 바람은 그거와 반대로 여름에는 아주 필요한 것, 겨울에는 아주 피해야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패시브 솔라 히팅에 대한 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건축물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콜로라도 같은 지역이 아마 전 세계에서 그 일사량이 가장 대기 조건이 좋고 일사량이 가장 많은 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콜로라도 같은 데는 그 패시브 솔라 빌딩이 굉장히 유행했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콜로라도가 굉장히 고산이 되고 스키 많이 타는 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고도 충분히 난방이 가능한 이제 그런 건물이 가능하게 된다. 가령 패시브 솔라라는 개념은 처음에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70년대, 73년, 79년 두 차례 에너지 파동이 나고 나서 사실은 전체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에 더군다나 주택을 비롯한 중소규모의 건물들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히팅 에너지예요. 난방 에너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연으로부터 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소위 패시브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념이 등장하게 됐고 여기에 대한 모든 그 이론적인 어떤 논리나 이런 걸 만든 사람은 미국의 그 로스알라모스 그 국립연구소에 있었던 더글라스 발콤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을 거고 심지어는 발콤 하우스를 해가지고 패시브 솔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알바큐키에 자기가 살던 그 집 패시브 솔라 디자인을 했던 그 집도 아마 사례 건물로 나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그 이런 이론적 체계를 담은 그분은 원래 건축을 전공하신 거예요. 물리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그러면서 이걸 건축적으로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것들을 전부 기초를 다 닦았다. 이후에 패시브 관련 디자인이 계속 디자인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사실은 에너지 문제가 조금 안정이 되니까 다들 관심이 소홀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2000년, 90년대 말 2000년대 이후에 다시 막 성행이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독일에 가면 그리고 유럽에 가면 다시 패시브 디자인, 뭐 패시브 하우스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 들어본 적 있어요? 관심 없어. 유럽에 가면 그 유럽도 보면은 전체 건물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이 가장 모범적이고 유럽의 건축을 많이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나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수 생활하면서 주로 건축 쪽으로 많이 참조하는 거는 오히려 유럽의 어떤 그 건축적 경향과 유럽의 기술들. 그래서 특히 보면 이런 건물 에너지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적인 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영국이요.
영국이 산업화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제공했던 나라예요. 원죄가 있다고. 영국에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증기기관을 만들지만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지 않을지도 몰라. 사실은 영국은 오늘날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시키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 이런 대기 중에 CO2를 이렇게 양산하고 그러면서 기후변화를 만들어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나라예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가장 앞서서 이런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건물 분야에서도 전 세계 처음으로 이런 녹색 건축,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만든 나라가 영국이야. 여러분들 브리암이라고 하는 제도 들어봤어요? 이게 영국이고, 그리고 다음에 영국은 또 에너지 기후 장관이라는 별도의 그 미니스트리를 둬가지고 이런 분야의 정책을 가장 선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대선 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할 텐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여러 우리나라 지난번 정권 때는 뭐 녹색 성장하자고 전 세계적으로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후퇴했거든. 지금 화력발전소 요새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지금 나도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막 요새 나오는 얘기 중에 뭐예요?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 에너지 장관을 좀 부서를 신설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여하간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영국이 이런 면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후 에너지부 장관을 둬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러한 게 실현 가능하도록 가장 그 역할을 잘한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이에요. 내가 볼 때.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이 아마 가장 그 독일의 어떤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물론 2차 대전 때는 같은 맥락에서 좀 나쁜 짓도 했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엄청나게 제조업 강국이고 기술 중심의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 자재라든지 어떤 설비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전 세계 건축을 이런 그 에너지 효율적인 어떤 건축 이런 걸 선도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뭐 그린 빌딩이라든지 제로 에너지 빌딩 이런 걸 구현하려고 보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결국 뭐가 필요해? 좋은 재료, 좋은 자재, 부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는 개념만 있지 그런 거를 공급할 수 있는 매니팩처러가 없단 말이에요. 제조사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걸 실현하려니까 독일에서 그 부품을 사와야 돼. 이건 말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내의 어떤 건축산업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도 원하는 그런 어떤 고성능의 어떤 건물을 좀 마음껏 구현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가장 모범이 되는 나라가 독일이다라는 거예요. 독일에서 그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패시브 하우스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안 쓰는 건물, 거기는 도시 차원에서도 에너지를 안 쓰는 도시를 만드는 대표적인 도시가 프라이버그 같은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솔라시티 그래갖고 솔라 에너지를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그 자기네 필요한 에너지를 자연에서부터 얻지 화석 에너지 뭐 심지어는 이런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거랑 부정하고 우리 전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얻게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유럽의 상당한 국가들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정말 부러워. 본받아야 돼. 환경 좋고 그죠? 여러 가지 복지 좋고 그러면서 그런 미래의 어떤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걸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패시브 하우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소위 어떻게 하면 이런 건물을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기술 체계를 만들고 이걸 조직화해서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가 뭐냐면 독일의 그 나름슈타트나 오스트리아 인스브룩 이런 데서 유럽 전역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을 소위 패시브 하우스 인스티튜트 PHI라고 합니다. 아마 이 역할이 점점점 전 세계 건축계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그 개념이 소위 패시브 하우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크게 이제 패시브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 세 가지 차원에서 다룰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얘기하는 게 패시브 솔라, 태양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도 겨울에 춥지 않은 그런 건축을 구현할 수 있을지 이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햇빛이 불편하잖아. 햇빛을 막아야 되니까 여름에
건물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쉐이딩,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지 건물에서 이런 그 선쉐이딩에 대한 걸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다양한 그 여름철에 패시브 쿨링 할 수 있는 그 테크닉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첫날이 난방에 이런 태양열을 어떻게 적극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패시브 솔라 히팅에 대한 그런 얘기다. 사실은 패시브에 배운다는 말이 소위 액티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단어적인 어원으로 보면 패시브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잖아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더 개념적으로 좋은 건 액티브하게 뭔가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이고 이런 게 더 바람직하죠. 근데 건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패시브 액티브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패시브라 하는 거는 소위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건축적인 수단, 접근 방법을 얘기하는 거라면, 액티브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설비 시스템들,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그 환경 조절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패시브 액티브의 그 단어의 개념으로 보면 액티브가 더 좋은 개념일 수 있으나, 건축에서는 액티브적인 방법보다는 설비 시스템이나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패시브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접근 방법이 훨씬 좋을 거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건축과 교육과 관련해서 패시브 솔라, 선 쉐이딩, 패시브 쿨링 테크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이런 패시브 솔라 시스템이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100%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뭐냐면 just a general building design, 건축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결코 이거는 떼어놓고 볼 수 없다. 크게 보면 우리가 이런 패시브 솔라 이거를 시스템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크게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건축 디자인을 할 때 태양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별부, 이게 솔라 컬렉팅 할 수 있는 부분. 주로 건물에서는 솔라 컬렉팅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페네스트레이션 시스템, 창호겠죠. 창문을 통해서 햇빛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건물 디자인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런 건물 에너지를 태양열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낮에 태양이 있고 밤에는 태양이 없잖아, 그지? 근데 추운 거는 낮에 추운 게 아니라 밤에 춥잖아. 열이 필요로 하는 건 낮보다는 밤에 더 필요하니까 낮에 태양 에너지를 끌어들여가지고 밤에 필요할 때 이거를 꺼내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걸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스토어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에너지를 야간에는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재분배해서 필요로 하는 공간에 열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건축적인 요소가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잘 통합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패시브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어떤 기술적인 요소이기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통합적인 어떤 설계의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세 가지를 하나의 삼각관계처럼 해가지고 이제 도식화하게 보면 아래 나오는 그림처럼 얘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태양열을 모집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솔라 컬렉터 또는 솔라 어퍼처. 일반적으로는 이게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창문의 디자인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더멀 스토리지, 열을 저장해서 낮에는 저장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야간에는 이걸 꺼내다가 다시 릴리즈해서 열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통합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어프로치라고 정리된 것들을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솔라 레디에이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라 지오메트리 얘기하면서 언제 우리가 해를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해를 볼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사량값은 얼마 정도나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았죠. 그죠?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서페이스 다이그램을 이용하면 1년 내내
태양과 나의 관계를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솔라 레디에이션 값은 뭐 계략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기후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하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 패시브 시스템, 패시브 솔라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그 원칙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패시브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온사이트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내 건물 주변의 어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바람을 이용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버히팅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환기나 통풍하고 관련할 때 이제 이런 솔라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자연환기나 통풍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철저하게 패시브 솔라 시스템에서 전제하고 있는 거는 Natural Energy Flow, 자연적인 에너지 흐름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계적인 어떤 장치를 쓰지 않는다. 자연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뭐야? 우리가 베이스 프린시플에서 배웠죠. 에너지는 어떤 경우에 이동을 해?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 그건 자연의 법칙이야. 이런 자연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해? 온도와 대류와 복사와 이와 같은 세 가지 형태.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건물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건축 디자인과 완전히 통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디자인적인 측면과 어떤 설비나 엔지니어링 기술적인 측면이 다 마찬가지인데,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보통 건물을 먼저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거기 기술적인 어떤 그 설계나 엔지니어링이 이제 그 건물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가 돼야 될 텐데, 가령 여러분들이 건물 디자인을 대충 해버리면 엉터리로, 그러면 그만큼 엔지니어들이 가져야 될 부담이 크겠지. 건물을 엉터리로만 에너지를 마구 쓰게 설계를 했어. 그럼 엔지니어는 그냥 두 손을 들어버릴 수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는 엔지니어링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첫 번째 디자인이 중요하고, 그 디자인이 중요한 중에서도 뭐가 중요해?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게 에너지 컨서베이션 퍼스트. 가령 콜로라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콜로라도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스키타고 하는데 좋을지 모르지만 아주 추워. 자, 이런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을 그냥 대충 졌어.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한다 그러면 뭐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난방장치를 설치하거나 하겠죠. 엄청나게 그 난방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래 배웠던 컴포트 조건에는 네 가지 물리적 요소와 두 가지 주관적 요소가 작용한다 그랬죠. 그죠? 공기 온도만 가지고 쾌적한 게 아니고 공기 온도와 표면 온도와 기류와 상대 습도와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복합해서 우리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 열 평형이나 쾌적을 결정한다고 얘기했는데, 가령 열 손실이 많은 건물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난방을 상대적으로 엄청 해야 돼. 그래서 공기 온도는 20도 또는 22도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20도임에도 불구하고 단열이 잘 된 건물과 잘 되지 않은 건물에 있을 때 느끼는 쾌적감은 달라. 왜 그럴까? 내가 너무 이렇게 칠판에 안 쓰고 말만 설명하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뭘 집중해야 될지 잘 이런 건물을 하나 설계하고 이런 건물을 설계. 내가 요즘에 아주 말이 아닌 것 같아. 지금 감기, 어깨도 아프고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지금 실내를 똑같이 20도를 쾌적한 조건이라고 치자고, 온도를 따졌을 때 바깥은 무지 추워. 근데 이 건물은 단열을 무지 잘했어. 단열을 잘했으니까 이 외피를 통해서 손실되는 열이 얼마 안 돼.
이 건물은 어때? 단열을 대충 했어. 손실되는 열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20도고 이것도 20도야. 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 여기에다 보일러를 설치해서 이 손실되는 열량만큼을 공급해주면 되겠지. 손실되는 열량만큼을 공급해주면 20도를 유지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손실된 열량이 적으니까 보일러는 아주 조그만 보일러만 있어도 되겠지. 공급해줘서 이거 하고 갖게 되면, 다시 말하면 단열이 잘 된 건물과 잘 안 된 건물이 있는데 실내 온도가 똑같이 20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잘 안 된 건물에서는 훨씬 더 많은 난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건물과 이 건물에서 느끼는 컴포트 조건은 똑같을까? 질문이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 된 사람은 뭐야 그럼? 나는 중립이야?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서 다음 주에 다 기권할 거야? 분명하게 옳으냐 그르냐를 보고 여러분들이 입장을 표명해야지. 그죠? 다시 컴포트 조건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상당히 고무적이야. 그러면 두 개의 컴포트 조건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 아까보다 숫자는 늘었어. 고무적이야 더. 근데 앉은 사람은 뭐야? 어? 앉은 사람은 자기 소신이 있어서 앉는 거야 지금? 당연히 컴포트 조건이 이게 훨씬 좋아. 당연히 잘 되는 건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이걸 생각해보자. 왜 그럴까? 아까 손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얘기해봐. 여러분들한테 베이스 프린스플이 뭐냐 다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걸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라고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이쪽으로 손실되는 열을 상대적으로 잡고 생각해보자고. 이 경우에 단열이 잘 됐으니까 실내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요. 여기에 실내 표면 온도, 여기에 실내 표면 온도는 단열이 잘 돼 있으니까 외기 온도가 영하 10도야. 외기 온도보다는 분명히 이거는 실내 온도에 더 가까울 거야. 그치? 단열이 잘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어때? 단열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실내 온도하고 외기 온도하고 사이에, 단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뭐 19.5도라면 이거는 영하 10도 하니까 한 5도씨 정도 중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표면 온도가 5도밖에 안 돼요, 여기는. 그러면 똑같은 20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방에 있을 때하고 이 방에 있을 때 내 느낌은 뭐가 다를까 생각해보라고. 이 경우에는 공기 온도 20도, 다시 말하면 대류나 이거에 의해서 발산하는 열은 똑같아, 이거나 이거나. 자, 복사위에서 내가 발산하는 열을 보자. 이거 표면 온도가 19.5도야. 이거 5도씨야. 복사위에서 내가 발산하는 열은 어떤 게 더 많아? 이게 더 훨씬 많지. 다시 말하면 내 인체 열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게 되면 공기 온도가 20도로 유지되는 한은 여기 있으면 춥단 말이야. 만약에 춥지 않게 느끼려면 여기서는 실내 온도가 복사에서 더 많은 열을 뺏기니까 24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실내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대류에서 뺏기는 열을 더 줄여줘야만 내 인체 열평형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이 더 서멀 컴포트 측면에서 좋은 거야. 에너지를 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멀 컴포트 측면에서도 좋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컨서베이션 퍼스트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우리가 파스솔라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가령 여기서 우리가 이쪽에다가 창문을 낸다고 칩시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일사량은 이거나 똑같겠지. 그렇죠. 건물의 형태가 똑같다라고 하면 내가 창문을 냈을 때 창문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사량 값이라는 게 향도 똑같고 다 똑같다 그러면 같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사량이라는 게 어떤가? 이게 딱 정해져 있어. 보통
단위 면적당 이렇게 45도, 일사각에 한 45도 정도로 해서 일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솔라 컨스탄트 1300이고 지표면에 도달할 때 다이렉트 노멀이 한 1000 정도 된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한 500 정도라고 치자. 500와트까지 단위 면적당 500와트 정도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 그때 창문에서의 투과율 생각해봐. 보통 클리어 글래스 같으면 90%, 95% 정도 투과시킬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투과해서 들어온다면 안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두 개 에너지가 같아. 그런데 왜 Q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떨 수 있느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게 총 5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손실되는 게 1500이야. 그러면 태양열을 받는 것만 가지고 절대 난방이 될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받는 게 500인지 알아. 그렇다면 단열을 통해서 손실되는 게 500 이하가 돼야지만 다른 별도의 난방 시스템이 없이 태양열만 가지고 내가 난방을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태양열 시스템으로, 패시브 솔라 시스템으로 디자인을 통해서 100% 난방이 가능한 그런 건물을 만들고 싶은 거야. 우리 에너지 자립 건물, 제로 에너지 빌딩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내가 가용한 솔라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알고 그 에너지의 수준에 맞춰서 적어도 그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건물 외피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conservation first. 이거는 어디 가나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설비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설비 시스템이나 설계할 때 보면 설계 조건들이 다 있어. 근데 조건이 깨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인체에 필적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런 열 손실을 줄이는 것. 컨서베이션. 열 손실을 줄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열 손실은 어떤 형태로 발생해? 두 가지. 하나는 구조체를 통해서 관리해서 트랜스미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열을 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야? 환기를 통해서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환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이 얘기는 아직 얘기 안 해줬는데 환기 장치를 쓸 때 뭘 써? 힐 리커버리, 열 회수 환기 장치를 써는 거예요. 힐 리커버리라는 건 뭐냐면 공기가 서로 두 개가 섞이질 않으면서 미세만 같은 걸 통해서 서로 크로스하게 되면 실내에 있는 공기에 24도짜리 공기가 나가고 바깥에 영하 10도짜리 공기가 들어오면서 나가는 공기로부터 다시 열을 회수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영하 10도짜리 공기가 직접 들어오면 실내가 추워지잖아. 그만큼 난방을 더 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기능을 힙 리커버리 벤틸레이터라고 그러거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아주 일반화돼. 우리나라도 법으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금 해놓고 있어요. 우리 법률에. 이런 열외에서 환기장치를 쓰므로써 가령 건물에서 손실되는 열량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줬을 때의 솔라 에너지를 가지고 충분히 쾌적하게 난방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에너지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컨서베이션 프로젝트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 이 컨서베이션 포스트라는 거 우리가 3tier 어프로치를 하죠. 3tier 어프로치의 첫 번째가 뭐야?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베이직 디자인. 베이직 디자인에서 건물의 형태를 향을 어떻게 앉을 건지, 건물의 외피 단위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런 걸 정하는 게 베이직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베이직 디자인 단계에서 컨서베이션 퍼스트.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패시브적인 접근을 해야 돼. 패시브 시스템을 이제 반영해. 그 첫 번째 단계가 패시브 솔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안 되면 이제 우리는 기계적인 설비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100% 이렇게 패시브적인 방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의 흐름도 철저하게 내추럴 에너지 플로우 그래가지고 뭐 대류와 복사와 전도에 의해서만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에너지를 살짝만 주면서도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어. 그냥 간단하게 팬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디자인은 패시브적으로 하되, 패시브 디자인을 하되, 사실은 에너지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나쁜 건 아니다. Why not? 그죠? 그 원칙을, 내추럴 에너지 플로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간단한 수단을 통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액티브 컨트롤, 팬이나 어떤 펌프나 이런 걸 써가지고 에너지 이동을
의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훨씬 더 전체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나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자인은 패시브 디자인을 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팬이나 펌프나 못 쓸 이유가 없다. 별로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설치기나 운영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런 액티브 컨트롤 이런 것들을 같이 혼용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거를 소위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3tier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3tier 어프로치의 첫 번째는 뭐야? 베이스 디자인이라는 거. 기본적인 건축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겨울철에 난방을 생각하면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돼야 돼. 그게 뭐냐? heat retention 하는 거.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거. 열이 빠져나가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첫 번째, insulation. 너무 이렇게 단열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다음에 air infiltration, air tightness. 그러니까 공기 건물을 굉장히 기민하게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의 향이라든지 또는 볼륨 대비, 최적 대비, 외피 면적의 비율 뭐 이런 거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면에서 어떤 건물의 외피를 통한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디자인이 베이직 디자인에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파시브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겨울철에는 파시브 솔라 히팅에 대한 걸 고려해야 되고 여름철에는 파시브 쿨링 테크닉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파시브 솔라 히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태양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난방에 활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컴포넌트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할 수 있는 방식을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DG, TW, SS 이렇게 써놓은 게 있고요. DG는 뭐냐면 Direct Gain System, 직접 획득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TW는 뭐냐면 Trauma System. Trauma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불란서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성능을 개선할 수 있겠어. 추결벽을 써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활용하자.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거를 Thermal Storage Wall 이렇게 얘기할까 하지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냥 Trauma System 이렇게 얘기해요. TW. 그 다음에 SS는 뭐냐면 이걸 온실처럼 그걸 더 확대해가지고 그걸 Sun Space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의 그런 파시브 솔라 시스템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안 되면 이제 기계적인 어떤 장치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일러나 난방 설비. 결국 그걸 쓰게 되면 어떻게 돼? 보일러를 쓰게 되면 뭐 기름이나 가스나 이런 화석 연료를 소비해야 되니까, 그죠? 에너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런 건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의 파시브 솔라 시스템의 타입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Direct Gain System, 그 다음 두 번째가 Trauma System, 세 번째가 Sun Space System.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Direct Gain System이 아주 가장 단순한 형태의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서 난방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완이 됐다가 이게 이제 점점 트라우마로 Sun Space를 이렇게 진화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냐, Direct Gain System을 했더니 창문이 곧 남측에 난 창문, 이게 곧 솔라 컬렉터 역할을 하는 거고 솔라 어퍼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창문 사이즈를 얼마나 하느냐, 그때의 어떤 겨울철에 태양의 어떤 고도가 과기가에 따라서 입사각이 정해지고 그로 인해서 창문을 통해서 추가에 들어오는 일사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복사 에너지를 어떻게 바닥이나 벽이나 구조체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지. 저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야간에 외기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저장됐던 에너지를 다시 방출함으로써, 에미팅함으로써 실내 온도가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그래서 저장된 열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다이렉트 게인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 게인 시스템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냥 일반 건축물하고 똑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파시브 솔라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난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받아들여야 될지, 그 다음에 얼마나 저장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게 야간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열을 방출해가지고 내가 활용하게 될 때, 이거에 따라서 이런 솔라 어퍼처에 대한 설계라든지 추결체에 대한 설계라든지 내가 거주하는 공간의 어떤 설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튜닝해서 설계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 게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낮에 해가 비치게 되면 햇빛이 직접 들어오게 되니까 실내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야간에 저장했던 에너지를 꺼내 쓰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손실되는 연량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하루 중에 실내 온도의 변동폭이 크단 말이죠. 플럭추에이션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패시브 솔라는 가능은 하지만 온도의 변화폭이 크다 보니까 쾌적감에는 좀 저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더 발전시킨 게 뭐냐면, 그렇다면 솔라 콜렉터로 해서 태양열을 받아들이되 그 중간에 추결체를 두자, 벽체처럼. 그건 뭐냐면 추결벽 또는 트롬머리라 해서 거기 추결벽을 두어서 그 추결벽을 중심으로 해서 낮에는 주로 햇빛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햇빛이 유리를 투과한 햇빛이 전부 벽체에 저장이 됩니다. 벽체에 저장이 되는데 이런 추결체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열을 받아들인다고 열의 그 추결체의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곧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걸 뭐라 해요? 타임 렉이라고 그랬죠. 그죠? 타임 렉의 어떤 특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사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낮 시간 동안에 가령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으면 우리가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돼? 한 8시간 내지 10시간?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빛은 별로 힘이 없으니까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4시간 정도 들어오는 햇빛이 굉장히 인텐스하게 온다고 봤을 때, 그죠? 그때 한 10시부터 2시까지 들어오는 햇빛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대체로 다 추결벽에다가 저장시켰다가 이게 밤에 이게 열이 필요한 시간이 언제쯤? 가령 저녁 8시 또는 10시부터 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열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그 열을 막 실내로 방출할 수 있도록 시간적 지연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되겠죠. 타임라인을 고려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 낮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10시부터 2시까지면 이게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10시부터 또는 2시 또는 8시서부터 새벽 4시 또는 이런 시간에 열을 방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추결벽이 한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타임렉을 시간적인 지연을 하도록 추결벽을 디자인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반 콘크리트나 벽돌 이런 거로 만들었을 때 그때 필요한 추결벽의 두께가 약 3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cm 정도의 두께의 어떤 콘크리트 벽이나 이런 걸 쓴다라고 하면 낮에 햇빛을 받아들여서 저장돼 가지고 이게 열 전달을 쭉 일으켜 가지고 추후에 이게 실내로 열을 방출하기 시작하는 게 한 10시간 내지 12시간 지나고 나서부터 실내에 열을 방출하기 시작한다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낮에 저장한 열을 밤에 실내에서 끄집어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거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 이 다이렉트 게인 시스템이 트로머 시스템으로 다시 조금 진화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더 진화하면 트로머를 하다 보니까 창문을 지별창을 두고 바로 연결해서 그 추결벽을 30cm 두께의 추결벽을 두고 그리고 저장했다가 쓰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추결벽하고 이 솔라 콜렉터 글레이징하고 사이에 공간을 좀 만들어서 일종의 그 선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선스페이스나 이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요새 우리 발코니나 이런 것처럼 일종의 완충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거에서 공간을 조금 확대한 게 바로 뭐냐면 선스페이스의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면 글레이징을 통해서 솔라 콜렉터 역할을 하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이 선스페이스의 바닥이라든지 벽체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고 저장된 에너지를 다시 야간에 필요할 때 실내에서 끄집어 쓸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형태로 설계를 좀 더 진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다이렉트 게인, 트로머, 선스페이스 이런 형태로 어떤 패시브 솔라 시스템의 유형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진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밝힌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더글라스 발콤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했는데 물리학자가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다 처음부터 다시 다 밟기에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내용을 핵심 내용만 탁탁탁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또 오른쪽에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세 가지 시스템 유형을 어떻게 설계할 때 내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를 정리를 해놨단 말이죠. 다시 여러분들이 책을 교과서도 다 읽어야 되고요. 내가 오늘 준 이 뒤에 있는 그 장도 다 시스템에 대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설계하는데 실제로 참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굉장히 친절하게 여기다 지금 정리를 해준 거야.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지 아까 패시브 솔라 시스템 그게 세 가지 요소를 했죠. 솔라 컬렉터, 글레이징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서멀 스토리지, 축열 부분이 있고 세 번째 그걸 어느 공간에서 이용할 건지에 대한 자 이런 것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좀 integrated design 이럴 때 건축 설계하면서 이런 걸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설계를 잘만 한다 그러면 정말 겨울에도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정말 난방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건물을 설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패시브 솔라 시스템이다. 첫 번째 다이렉트 게인 시스템에 대해서 보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원리를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겨울철에 낮에 태양이 있을 때 햇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받아들여서 어디에 저장하는지 이 프로세스를 좀 개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밤이 됐어. 밤이 되면 해가 졌어. 그러면 밤하늘은 굉장히 추워져. 그럼 엄청나게 다시 건물로부터 열 손실이 생길 거야. 그때 낮에 저장했던 열을 난방에 써야지. 근데 다 뺏기면 소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뺏기지 않고 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야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 이 건물이 겨울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 여름에도 써야 되잖아. 여름에는 이런 패시브 솔라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태양열이 들어와 가지고 건물이 더워지고 과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여름철에는 이런 패시브 솔라 시스템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건물이 과열되지 않도록 해서 열을 어떻게 쉽게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전략들을 개념적으로 잘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세 가지 시스템 타입별로 그런 주요 사항들을 한마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거다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다이렉트 게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면 위에 그림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 거는 day 그리고 오른쪽 거는 night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day라는 건 낮에 햇빛이 있을 때 햇빛이 어떻게 창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고 그게 1차, 2차 축열체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 과정을 지금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이 되면 이제 그 바깥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사실은 실내 유리창을 통해서 실내에 저장됐던 열이 전부 빠져. 그걸 re-radiate 하면서 이때는 long wave radiation이 돼가지고 열을 다 뺏기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창에다가 낮에는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유리창이 있죠. 밤에는 셔터를 내려야 되겠지.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야간 단열이라고 해요. night insulation이라고 해요. 야간에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받아들여 밤에는 셔터를 내려가지고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줄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저장된 열을 온전히 밤에 실내에서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장된 열이 실내로 방출이 되면서 실내 온도가 내려가는 걸 막아주게 된다. 이와 같은 게 이제 겨울철 패시브 솔라 히팅이 낮과 밤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고. 자, 이런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남측에 있는 지별창의 면적을 어느 정도 설계해야 되느냐. Optimum South Glazing Area. 그래서 보통 실내 공간의 어떤 크기를 바닥 면적으로 따지면 바닥 면적 대비했을 때 남측에 난 지별창 면적이 한 30% 정도의 면적이. 다시 말하면 이 방 같으면 뭐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적어도 남측으로 우리가 30제곱미터 정도의 지별창이 있어야만 필요한 만큼의 솔라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이것도 기후에 따라서 좀 틀릴 거예요. 많이 추운 지역 같으면 지별창 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고 손실이 많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추운 지역 같으면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더글라스 발콤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다 지역별로 다 기후에 따라서 다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바닥 면적이 한 30% 정도의 지별창이 있어야 우리가 겨울철에 필요한 만큼의 일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적정한 그러면 더멀 스토리지 추결체는 어느 정도나 있어야 되느냐. 추결체는 크게 바닥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로 들어올 테니까 그거를 first thermal storage 1차 추결체로 보고 거기 저장된 게 다시 뒤에 있는 벽체에 저장되는 거를 2차 추결체라고 봤을 때에 그 1차 추결체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아들여서 저장될 수 있는 두께가 타임렉을 고려한다면 한 10cm 정도 최대 10cm. 그리고 2차 추결체 같은 경우에는 5cm 정도가 가지고 충분하다 하는 얘기고요. 근데 이거보다도 두께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께보다 중요한 건 오히려 추결체가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결을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건 왜냐하면 두꺼울수록 이게 그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타임렉이 길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껏해야 10시간, 12시간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두꺼워봐야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추결체의 어떤 노출 면적은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면 남측 지별창 면적의 한 4배 정도.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바닥 플로어 에어리아 우리 거주 공간의 한 30% 정도가 지별창이 필요하고 그거의 한 4배 정도에 해당하는 추결체가 실내에 노출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차 추결체, 2차 추결체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어떤 그 다이렉트 게인이나 트러멀 시스템이나 선스페이스의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간략한 설계 지침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물리학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설계 과정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정도의 일종의 뭐라 그래 이런 걸 rule of thumb, 엄지손가락 법칙.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내가 설계 과정에서 배려해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리창의 어떤 그 유리의 특성 같은 거를 볼 때 태양열을 끌어들이기에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동시에 실내하고 외기 사이의 온도 차이에서 열이 빠져나가니까 유리창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관리에는 열 손실도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리창의 성능이 그냥 단순한 싱글 글레이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태양 복사열을 받아들이는 것 못지않게 손실되는 열량의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리의 성능, U-value 값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이 에피션시, 뭐 고효율 창호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중 유리에 가령 그 로이 코팅, 저방사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열 관리 값을 최적화시키는 어떤 그런 그 유리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그 힐러스 온도 차이에서 손실되는 열보다는 솔라 레디에이션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수 있도록 그래야 패시브 솔라 효과를 기대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설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밤이 됐을 때는 외기온이 급격히 내려감으로써 엄청나게 열 손실이 생기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에 셔터, 야간 단열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 밑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패시브 솔라 시스템을 다이렉트 게인 시스템을 설계했을 때 여름철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햇빛이 들어와서 실내를 과열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첫 번째는 맨 밑에 써놨는데 선쉐이딩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어떻게 태양의 입사각이나 어떤 각도에 의해서 햇빛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선쉐이딩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에어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통풍을 통해서 열이 실내에 축적되지 않고 그걸 다 배출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물에다가 쉐이딩 디바이스도 설계를 같이 해야 되고 여름철에 그 다음에 또 동시에 환기나 통풍구 설계도 또한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쉐이딩 디바이스 설계는 보통 남측면 같으면은 그 베네시안 블라인드 같은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근데 그것도 실내에 두는 게 아니라 바깥에 외부 차양으로 설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고 그래서
낮에는 절대로 직대일사가 들어올 수 없도록 자연 채광만 가능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가 잘 그 통풍됨으로써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래쪽에 그 통풍구하고 상층부의 통풍구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설치함으로써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환기나 통풍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래쪽에 그 B, 그 다음 위쪽에 A라는 통풍구를 뒀을 때 A와 B의 총 합이 전체 바닥 면적의 한 10% 정도. 우리가 자연 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자연 채광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연 채광을 하려면 필요한 창의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바닥 면적의 한 10%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환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그거의 절반 정도니까 바닥 면적이 한 5% 정도거든. 근데 5% 정도인데 여기서는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의 유입구와 유출구를 함께 고려했을 때 두 가지를 다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바닥 면적의 한 10% 정도의 그 면적에 해당되는 통풍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얘기고요. 이런 아래 위의 통풍구의 높이 차가 높을수록 좋아. 하지만 일반적으로 층고는 기껏해야 3m를 넘지 않을 테니까 그럴 경우에 최소한도 0.7 내지 1.5m 정도의 어떤 통풍구의 어떤 높이 차가 있을 때 그런 자연환기나 통풍이 잘 일어날 수 있다. 이때 통풍량이 얼마 정도 될 거냐면 경우에 따라서 90 내지 한 360 세제곱미터 per minute 1분당 그 정도의 어떤 그 환기나 통풍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열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내가 볼 때는 건축을 하는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다 기억되고 있어서 여러분 설계할 때 내가 설계를 하려면 바닥 면적의 측면적,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슨 그 형태로 해서 햇빛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창문에 개폐 가능한 창의 위치하고 그 크기는 어느 정도 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같이 설계하면서 같이 돌아가야 된다.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설계 지침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트러멀 시스템으로 가봅시다. 네, 사실 이거는 칠판에다만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좋긴 할 텐데 지금 좀 불편하게 양해 좀 부탁하고요. 대신 이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 트러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그 프랑스의 트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고안한 건데, 그래서 보면 그 추결체를 바닥이나 1차, 2차 추결체를 이용하는 대신에 추결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벽을 트러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바로 글레이징 뒷면에다가 추결벽을 만들어서 낮에는 어떻게 되냐면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의 복사 에너지를 이 추결벽이 다 흡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추결벽의 색깔이라든지 마감이 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한 흡수율이 높은 재료, 흑채에 가까운 색깔 할수록 좋겠지, 그죠? 하지만 디자인적인 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흡수율을 높은 그런 재료 마감으로 해서 어떤 추결벽을 설치하게 되면 그 추결벽은 두께가 아까 말한 대로 한 30cm 정도 두께, 그러면서 타임 내기 한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 가지게 하고, 낮에 저장된 걸 밤에 이제 실내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추결벽을 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낮에도 난방이 필요할 수 있어. 그럴 때에는 추결벽과 이 지별창 사이에 덮여진 공기, 창하고 저 벽하고 창 사이에 공기가 더워질 거 아니야, 그지? 덮여진 공기를 실내로 이렇게 순환시키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추결벽의 아래쪽과 위쪽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통풍구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덮여진 공기가 위로 들어오고 실내를 난방시키고 식은 공기는 다시 아래쪽으로 나가서 지별창 쪽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봐서 더워지게 되고, 그와 같은 순환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대류와 복사에 의해서 동시에 같이 난방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림이? 그 베이스 프린시플을 그래서 가르쳤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야간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트럼월 시스템을 썼을 때 그 유리창하고 추결벽 사이의 온도가 이 캐비티의 중공층의 온도가 여름에는 68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령 여러분들 여름에 아스팔트에 햇빛이 쫙 비치게 되면 그때 한 60도 이상 그 아스팔트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겨울철에 낮은 각도로 들어오지만 벽체에서 태양 복사연료를 흡수하고 그러면서 더워진 표면이 그 유리하고 그 벽체 사이에 있는 공기를 덮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68도, 70도 가까이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밤에는 어떻게 돼? 밤에는 이제 해가 지게 되면 바깥에 영하 10도 이러니까 엄청나게 열 손실이 되니까 공기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린다고. 몇 도까지? 밤에는 13도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낮에 축열벽에다가 저장해 놓은 열이 실내를 난방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 열이 어떻게 되겠어? 유리창 쪽으로 온도가 그쪽에 낮아지니까 그쪽으로 열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 전달의 법칙이 그거 아니야.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그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낮에는 그 캐비티 온도가 68도인데 밤에는 캐비티 온도가 13도가 되니까 오히려 축열체에 저장됐던 축열벽의 온도는 뭐 40도, 50도 된다라고 하면 온도차가 있으니까 열이 오히려 저장한 거를 실내에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다 뺏기니까 소용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도 야간에 야간 단열, 나이트 인슐레이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 막아줄 수 있도록 야간 단열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낮 시간에는 거기서 중공층에 덮여진 공기가 위아래에 있는 통풍물을 통해서 자연 대류에 의해서 실내를 난방하도록 부었는데 밤에 만약에 이 통풍물을 계속 열어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대류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날 거야. 실내에 있는 더운 공기는 위에 있는 통풍을 통해서 이 캐비티 쪽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열 손실이 일어나고 차가워지면 다시 또 실내로 들어오고 하면서 실내에 있는 열을 바깥에 갖다 버리는 역할을 막 촉진할 거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열을 저장하는 게 말짱 꽝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통풍구를 철저하게 닫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장되어 있는 열이 복사 에너지 형태 또는 대류 형태로 실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약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타임렉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서 축열벽을 한 30cm 두께의 축열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축열벽하고 이 유리 지별층하고 사이의 공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5cm 정도. 그래서 공기층이 있으면 이게 일종의 단열 역할도 하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도 되고 이거 공간을 좀 더 크게 하면 약간은 뭐한 75cm 이상 해서 약간의 뭐 발코니 같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도 괜찮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의 그 야간에 실내 축열벽의 실내 온도가 한 10시간, 12시간 걸려서 온도가 막 열이 전달됐을 때 축열벽의 내표면 온도가 몇 도 정도가 되냐면 18도 내지 32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 벽체를 통해서 충분히 실내를 야간에도 난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게 바로 트로멀 방식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자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트로멀 시스템을 설계했어. 그럼 벽체에다가 전부 축열벽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실은 창문도 없는 공간이 되잖아. 과연 그런 공간이 바람직하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실이 축열벽만 100% 쓸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거야. 그지? 축열벽과 뭐를 같이 써? 다이렉트 게인. 트로멀과 다이렉트 게인을 같이 씀으로써 다이렉트 게인 시스템을 해서 일반 창문처럼 있어야 빛이 들어와서 채광도 되고 그러지. 또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게 없이 그냥 축열벽만 시커먼 벽으로 그냥 다 막혀 있다라고 하면 난방은 좋을지 모르지만 공간으로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남측에 있는 그 사우스 글레이징의 축열창 자체 얘도 보면 축열벽 시스템하고 이런 그 다이렉트 게인 시스템하고의 비율이 최소한도 다이렉트 게인이 한 30%, 축열벽이 70% 정도. 그래서 창문으로 난 부분이 이제 다이렉트 게인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벽 면적을 이제 구성하게 되고, 그러므로서 이제 다이렉트 게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일라이팅도 가능하게 하고 또 창문을 열어서 환기, 벤틸레이션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더멀 매스로 쓸 수 있는 재료들은 콘크리트나 뭐 블럭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물이 연료량이 가장 좋으니까 드럼통 같은 데도 물을 담아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워터 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없고, 이건 뭐 교과서에만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글레이징 면적하고 추결체 면적하고 그 다음에 에어 캐비티에 대한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트로멀 방식에서의 어떤 지별창의 면적은 전체 인면, 그죠? 추결벽의 면적하고 트로멀의 면적하고 같이 하면 되겠지. 그 중에 이제 트로멀 중에 이제 일부 전체 면적의 30% 정도는 이제 다이렉트 게인으로 이제 창문을 내지만, 그래서 트로멀의 글레이징 면적은 트로멀의 면적하고 같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로멀의 두께는 그 뭐 콘크리트나 블럭이라고 했을 때 한 30cm 정도, 그래서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타임렉을 가지게. 그리고 캐비티는 최소 한 5cm에서부터 넓게는 한 75cm까지도 캐비티 둘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시브 존이라고 얘기하는 건 층고의 한 2배 깊이 정도까지야. 그래서 2배 깊이 정도가 자연 채광이나 자연 환기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그 다이렉트 게인 시스템이나 또는 트로멀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려면 건물 역시 또한 굉장히 쉘로 플랜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고, 실의 깊이가 층고의 2배니까 한 최대한 6m 이런 정도의 그 설계를 하면 100%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야간에는 야간 단열을 통해서 열이 손실되는 걸 막아주고, 그러면서 최대한 실내 추결벽의 표면 온도를 18도에서 32도씨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여름철이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기층이 가열이 되고, 그 가열된 공기층으로 인해서 실내 어떤 그 가열이 되면 안 되니까 충분한 어떤 그 차양이나 어떤 통풍을 통해서 여름철에 오버히팅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선쉐이딩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에 어떤 통풍구를 둬서 충분한 어떤 통풍이 가능하게. 그때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통풍구에서 외기가 들어와서 반대편 통풍구로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그와 같은 형태로 설계를 해주면 되고, 이럴 때 아래 위에 통풍구의 높이는 아까 다이렉트 게인 시스템에서 마찬가지로 전체 바닥 면적의 한 10%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면적의 확보가 필요하고, 아래와 위에 있는 통풍구의 면적은 가능하면 거의 같은 면적으로. 만약에 아래 통풍구 면적이 넓고 위에 통풍구 면적이 작으면 기류 속도는 위에서 빠져나갈 때 기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거고요. 그죠?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공기량이 똑같다라는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그리고 아래가 적고 위에가 넓다 그러면 들어올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공기 속도가 느려지는, 아마 이런 것들도 유체학적인 것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스페이스에 대한 걸 한번 봅시다. 선스페이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트로멀 시스템을 조금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트로멀에서의 그 캐비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 파스솔라의 어떤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거라면, 선스페이스에서는 그런 어떤 공간을 좀 더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제공할 수 있으면서 하나의 열적인 어떤 완충 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스페이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지별창을 통해서 태양열을 끌어들이게 되면 바닥이라든지 선스페이스하고 공간 사이에 있는 벽, 이 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는 서로 공유하는 벽이잖아, 그죠? 선스페이스라는 완충 공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내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이 서로 공유하는 벽이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common wall 또는 separating wall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common wall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때 그 공유하는 이 common wall이 바로 추결체의 역할을 한다. 아까 트로멀에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스페이스하고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아래 위에 통풍구를 둬서 필요에 따라서는 낮에도 어떤 대류에 의한 난방이 가능하게 하고, 밤에는 오히려 열이 이 대류를 통해서 손실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통풍구를 반드시 막아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선스페이스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게 있느냐. 먼저 이런 선스페이스 시스템에서의 어떤 태양열 지별창의 면적은 얼마나 필요하냐. 선스페이스 면적하고 그 다음 솔라 어퍼처 면적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대1 정도의 비율. 다시 말하면 이 온실의 바닥 면적하고 유리창의 면적의 비율이 1대1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스페이스의 어떤 형태를 보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선스페이스가 이런 경사진 유리창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직창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vertical glazing is usually best라고 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는 태양 고도가 높아서 일사량이 최소가 되고 겨울철에는 일사량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의 솔라 에너지, 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솔라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vertical 수직으로 설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하지만 약간의 경사진 어떤 유리창을 두는 거는 무방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스페이스에서 추결체라고 하는 것은 선스페이스 바닥이라든지 또는 공간과 공유하는 커먼월 자체 구조체 자체가 곧 추결체 역할을 하게 돼 있고요. 또 동시에 이런 선스페이스는 이런 거주 공간과 외기 사이의 일종의 완충, 버퍼 존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건물이 오버히팅 되거나 또는 관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름철에는 자칫 잘못하면 선스페이스가 찜통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실내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 마찬가지 원리는 선쉐이딩, 햇빛을 차단하는 쉐이딩 장치가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에어벤트, 충분한 환기나 통풍을 통해서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계곡의 위치라든지 통풍구의 크기는 얼마 정도 돼야 하느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실내에서 먼저 이 선스페이스 쪽으로 온실 쪽으로 공기를 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실 쪽으로 빠져나간 공기가 이제 외부로 배출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단계적인 어떤 통풍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 거주 공간에 있는 아래 위에 있는 통풍구의 면적은 전체 온실 바닥 면적의 한 15 내지 20% 정도. 그러니까 아까는 일반적으로 한 바닥 면적, 거실 면적의 한 10%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온실 바닥 면적의 한 15% 20% 정도의 바닥 면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실에서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C와 D의 면적의 합도 이러한 정도의 통풍구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온실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의 통풍구의 높이 차가 한 1.8m 정도의 높이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과열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여름철의 열을 충분히 외부로 배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설계 지침으로서 반드시 파스솔라 시스템의 세 가지 유형, 이 타입을 설계할 때 좀 기억하고 설계할 때 선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 플러스 내가 그동안에 더글라스 바이폼이 제시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파스솔라 시스템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이와 같이 정리를 해준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내가 그냥 이것만 붙잡고 얘기했는데도 다 상상이 됐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파스솔라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처음에 이 환경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때 바로 이제 처음에 공부한 게 이제 파스솔라 시스템을, 그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던 더글라스 바이폼이라는 사람이 쓴 파스솔라 디자인 핸드북이라는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거기에는 이 사람이 실험하고 물리적인 모든 관계를 다 설명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계산하고 할 수 있게 이런 것, 그것만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면 설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의 설계하는 사람들은 계산하는 걸 워낙 싫어하니까
그래서 계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런 그 지침들을 가지고 설계해 놓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좀 엔지니어 단계에서 최종적인 어떤 그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그런 지침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파스솔라 시스템이 80년대에는 굉장히 책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파스솔라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비교적 데피니션이 어떻고 어떠한 유형들이 있고 그 시스템의 원리는 어떻고 겨울철에 난방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여름철에는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고려사항이 필요한지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모든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게 그 나머지 2장 이렇게 내가 복사해서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단지 내가 설명하지 않은 건 뭐냐면 그 3가지 유형 그 다이렉트 게인하고 트로머하고 선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만 했고 이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루프 폰드라는 게 있어요. 루프 폰드라는 게. 루프 폰드라는 건 주로 사막 기후나 이런 그 애리조나 뭐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파스토라 수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특성하고는 그지 이렇게 맞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나는 그냥 선스페이스에 대한 것만 3가지 유형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분리형 그래갖고 서머사이클링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개념적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한번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파스솔라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내가 여기 쓰고 이런 건 안 하고 이것만 들고 설명을 쫙 하니까 계획된 시간보다 조금 빨리 설명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막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됐어요? 끄떡끄떡하는 사람들이 있나 하면 그냥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나는 관심 없어. 뭐 이런 건지 나중에 이거 보면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매번 요약한 걸 나눠주니까 책은 이렇게 두꺼운데 옛날에 이렇게 나눠주면 이건 나눠준 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와 이렇게 요약해 준 것만 딸딸딸 외우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그 성실함이 사실은 필요해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네, 여러분들도 살다 보니까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마지못해 이렇게 스튜디오 마감은 다가오지.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내가 감당해야 될 과목 수도 많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 챙기랴 저 과목 챙기랴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은 요령껏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 그 심정은 분명히 이해가 가나 분명히 이 수업을 통해서 가령 뭐 40명이 같이 수업을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결국은 뭐야? 여러분들이 각 개인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그 인사이트,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구체적으로 무슨 숫자를 알고 모르고 뭐 계산하기 이런 것보다도 나름의 어떤 건축에 대한 나름의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인사이트가 뭐예요? 우리말로? 어떤 통찰력이 생기는 건데 그 통찰력이라는 건 어디에서 와? 어떻게? 지식에서. 통찰력이라는 건 어디서 와?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글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 나오는 지식 자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진짜로.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건축적 문제와 연관해서 들여다보면 분명히 뭔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사이트가 생길 거야. 나는 어디 컨퍼런스 같은 데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거기서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는 거, 이만한 프로시딩의 논문의 내용을 다 알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컨퍼런스 갔을 때 컨퍼런스 주제가 뭐고 그때 어떠한 것들이 핵심적인 이슈들이 다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건축에 어떤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그런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걸 찾는 게 컨퍼런스 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컨퍼런스 갔는데 뭐야? 꽝. 그냥 여비만 날린 거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는데 학부의 모든 교과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그 여정이 나는 똑같다고 보는 거야. 들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만의 그런 인사이트가 생겨서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건축가로서의 길에 뭔가의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런 깨달음이 생겼으면 그거는 성공. 학점 A를 받고 B를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냥 지나고 나서 학점도 받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꽝. 그래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인사이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컨퍼런스 갔을 때에도 컨퍼런스 주제에 맞게끔 도대체 이슈가 뭐냐 그걸 깨달으면서 앞으로 내 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도 한 수업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느냐가 중요한데 그 인사이트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아까 지식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그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게 지식도 그냥 지식으로서만 흡수하는 건 지식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는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지. 그게 떠올랐을 때에 이 지식이 비로소 나한테 유용한 지식이야. 이 지식이 비로소 나한테 앞으로 내가 건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이야. 이게 그냥 지식이 지식으로 있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게 어째서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라는 건 지금은 어때요? 온 세상에 다 널려 있어. 옛날에는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래서 선생들이 대학 교수들이 오직 자기 남보다 먼저 알았다는 것만 가지고 굉장한 유세를 보였지.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왜? 지식이 온 세상에 다 널려 있는데 오히려 어떤 때는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보다도 구글에 가서 찾아보면 내가 모르는 지식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어. 모든 지식은 다 공유되고 있단 말이야. 모든 지식은 다 공유되고 있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얘기하는 인사이트를 얻는 거다. 인사이트를 얻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건축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한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름의 자기 그림을 그리게 되고 자기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런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너무 이 요약본에만 의지하지 말고 책을 좀 읽어보고요. 그리고 그 읽음으로써 그런 깨달음들이 좀 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좀 내 컨디션도 그렇고 그래서 주로 말로만 때우고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설명하니까 좀 이해정 시간보다 일찍 마무리했고요. 내일은 또 고민이 돼가지고 미리 세션이 없을 거고 다음 주에는 또 선거일이라 또 수업이 있어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주제를 가지고 파스토라 이팅에 대한 걸 가지고 리뷰 세션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됐죠? 네. 여러분들 과제는 다 제출했나요? 이 과제 플러스 그 파일들은 그 웹하드에다 다 업로드 시키세요. 그 파일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